우주 공간의 식민지에 대한 최초의 묘사는 에드워드 에버렛 헤일의 소설 브릭문에 1869년에 등장하였으며 1895년에는 우주정거장이란 개념이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의 SF 소설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기술적으로 묘사되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1918년 로버트 고다드는 죽어가는 태양계에서 다른 별을 향해 문명을 운반하는 핵추진 우주 이주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상하였으며 그것은 반세기가 넘어서야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1929년에는 인공행성과 우주공간의 독립된 거주지가 존 데스몬드 버널과 울라프 스테판의 작품에 등장했으며 1941년에는 성간 이주 우주선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에 프리츠 츠비키는 행성, 위성, 토행성의 궤도를 거주 가능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태양계 식민지 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와서 찰스 클라크는 달의 낮은 중력을 이용하여 달의 물질을 우주로 발사하여 우주에서 채집하여 우주 거주지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을 주장하였으며 드디어 1960년에 프리먼 다이슨은 행성과 위성의 재료를 이용하여 태양계의 거주지를 건설하는 다이슨 스피어라 불리는 행성공학의 궁극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18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상상과 이론적 학술적 내용의 우주 개척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주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이는 많지 않으며 점점 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우주 식민지 개척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연구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태계를 유지하고 달과 같은 거리에서 궤도를 회전하는 우주 거주지를 제안하였으며 그 지점은 건설을 위한 물질 자원을 가까운 달의 광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라그랑 주점 L4와 L5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프린스턴 그룹은 L5 지점에 식민지가 들어설 경우 달의 물질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점은 지구와 달 시스템의 공간에 5개가 있으며 이를 라그랑 주점이라 부르며 지구와 달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과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의한 인력이 균형이 되는 지점을 말하며 우주에 있는 이러한 위치의 주요 특징은 전체 시스템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그곳에 있는 천체는 지구 및 달과 일정한 거리에 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개의 지점 중 L1, L2, L3 지점은 천체가 지구나 달의 축에 수직으로 가까워지면 지구나 달의 축을 향해 미끄러지며 이동하게 되어 라그랑 주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들은 불안정한 평형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L4와 L5 궤도는 사발 모양을 나타내며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되어도 다시 해당 지점을 향해 돌아오게 되어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평형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점은 지구와 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달의 궤도 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L4와 L5 궤도에 거대한 우주 거주지를 띄우면 태양의 주위를 지구와 달과 함께 같이 이동하면서 자체적으로 약 한 달에 걸쳐 궤도를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거주지 위치가 결정되면 우주 거주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1000만 톤의 물질 자원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 천체는 대부분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런 외부 행성과 그 행성의 위성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 운송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을 제외하면 물질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천체는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까우며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화성과 주변 소행성 그리고 지구의 위성이 대상이 됩니다. 화성과 화성의 위성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두 암석으로 이루어져 유기물질이 풍부하고 질소와 금속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화성의 위치는 지구에서 가기에는 아직 5달이나 걸리는 먼 목적지여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잘 알려진 특성 통신에 적합한 거리, 전반적인 분류를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달이 선택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달의 물질 자원은 우주에 건설될 대규모 거주지,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 방어막, 토양 및 산소를 포함하여 식민지에 필요한 대량의 질량을 공급하기에 가능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식민지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기술 및 경제적으로 인해 달 물질 자원과 동시에 화성보다 지구에 더 가까운 일부 소행성에 대한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어 수소, 탄소, 질소뿐만 아니라 기타 유용한 광물과 특히 상당한 양의 얼음과 탄소질 콘드라이트를 구할 수 있어 지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이며
달에서의 채굴 자원과 소행성에서의 재료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우주 주거지에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는 겉보기에는 텅 비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사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지구 대기박 너머의 먼 우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는 일부는 지구 표면을 관통하며 태양으로부터는 더 강렬하고 더 지속적인 우주 광선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1평방미터의 공간에는 1390W의 햇빛이 통과하며 이는 지구 표면에서 태양의 수직인 1평방미터에 부딪히는 최대 747W의 거의 2배입니다. 우주는 겉보기에는 텅 비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사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지구 대기박 너머의 먼 우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는 일부는 지구 표면을 관통하며 태양으로부터는 더 강렬하고 더 지속적인 우주 광선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1평방미터의 공간에는 1390W의 햇빛이 통과하며 이는 지구 표면에서 태양의 수직인 1평방미터에 부딪히는 최대 747W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태양을 수직으로 보지 않고 23.5도 기울어져서 매일 절반 동안은 어두운 상태에 놓이므로 우주의 1평방미터의 공간은 지구 전체의 평균 1평방미터가 받는 햇빛의 거의 7.5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지 상태의 태양은 약 시속 500km의 속도로 이동하는 입방센티미터당 약 5개에서 10개의 양성자 및 전자 그리고 다양한 입자로 이루어진 태양풍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관통 에너지를 갖지 않아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나 행성 간 자기장을 생성 및 교란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태양 플레어와 은하 우주 방사선은 생명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며 극도로 활동적인 양성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한다면 1시간 만에 수십 년치의 방사선량에 피폭되어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차폐 장치도 없다면 은하계 우주 방사선은 연간 약 10램의 방사선에 노출되며 이 정도 양은 지구상 대부분의 장소가 가지는 연간 약 0.1램보다 10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본질적으로 전기장이 없는 반면 지구에서는 지표면 근처에서 전기장이 100mV로 우리 인간의 신체는 전기 전도체이고 지구의 자기장은 어디에나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간이 상당한 시간을 정전기가 차폐된 우주 거주지에서 전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생존하기 위한 대비책도 필요하게 됩니다. 인류는 지구에 적응하며 지구의 조건에 맞게 진화해 왔기에 우주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감쇄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필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태양의 에너지도 10%만 판매되는 전력으로 변환한다 해도 평방킬로미터의 공간에 매년 $1,400만 이상의 가치가 되는 우주 거주지의 가장 중요한 주요 자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한 방어막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관측이 가능한 수없이 많은 유성체들도 존재하고 있어 그 유성체의 충돌로 인한 심각한 구조적 손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작은 유성체의 충돌에 의한 영향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나 거주지와 같은 폐쇄된 장치와 유성체의 충돌은 압력파를 생성하는데 1g의 유성체가 우주선과 충돌하여 모든 에너지를 잃으면 이는 상당히 국지적이지만 충돌 지점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평균적으로 1g 이상의 질량을 가진 유성체는 약 10년에 한 번, 100g 이상의 유성체는 약 5,000년에 한 번, 10kg짜리 유성체는 10만 년에 한 번꼴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유성체가 우주 거주지와 충돌할 위험은 앞으로 몇 세기 안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성체는 우박이나 소나기처럼 발생하므로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면 여러 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일 충돌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한 손상을 수반하는 일련의 충돌이 발생하기에 우주 식민지는 그러한 충돌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장치도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게 됩니다. 현재 지구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에는 2000년 11월부터 6명의 우주 비행사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현재 총 19개국 315명의 우주 비행사가 거주하였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평균 182일, 약 6개월을 ISS에서 보냈으며 우주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 러시아인 발레리 폴리아코프로
1994에서 1995년까지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 437.7일을 보냈으며 국제 우주정거장인 ISS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 미국인 스콧 켈리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340.4일을 무중력 상태에서 거주하고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환한 모든 우주 비행사들의 골량과 밀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중력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벼운 충격에도 뼈 골절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감소되는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아마도 신체는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의 몇 주 및 몇 달에 걸친 신체 노출은 세포액과 전해질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게다가 호르몬 불균형도 지속되어 노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르에피네프린 생산량 감소, 불안정한 단백질 및 탄수화물 상태, 저혈당 징후 및 2차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스테로이드 및 기타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배설 억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중력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의 우주 비행사들은 심박수 분당 10회에서 20회 증가, 심장 윤곽 감소, 근육 반사 느림, 정맥 고임 및 백혈구 증가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맥의 효율성 감소 또는 면역 체계의 효율성 감소와 같은 변화는 태아 발달의 차이 발현 등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는 반드시 0.9지에서 1지 사이에 중력 발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우주 거주지에 살기로 결정하였다면 당신은 순환하는 환경에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공 중력을 만드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은 회전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력을 제공하는 회전 시스템은 원심력 외에 다른 힘도 작용하여 회전계의 정지에 있는 사람은 무게감만 느끼지만 움직일 때는 코리올리 힘이라는 또 다른 힘이 느껴지게 됩니다. 힘의 방향은 속도와 회전축 모두의 수직으로 사람이 회전체 안에서 뛰어내리면 코리올리 힘 때문에 바로 내려오지 않고 약 5.3cm 정도 옆에 착지하게 됩니다. 느린 속도나 낮은 회전에서는 코리올리 힘의 영향은 지구에서처럼 무시할 수 있지만 몇 RPM으로 회전하는 우주 거주지에서는 머리를 돌리면 정지된 물체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회전을 멈춘 후에도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움직임은 복잡해지고 눈은 착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장기간 노출 후 3rpm 속도까지는 적응할 수 있지만 일반 보통 사람의 경우 1rpm보다 높은 속도는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주 거주지 설계 기준은 주요 허용 회전 속도의 상한선을 1rpm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회전 시스템은 우주의 인공 중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회전 반경이 895m보다 큰 시스템만 1rpm에서 중력 일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제는 생명 과정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인간 유기체에 허용 가능한 공기의 구성과 대기 압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주 거주지의 대기는 좋은 호흡을 위해 배포 내 부분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13.4kPa 미만의 산소 부분압을 유지해야 하고 압력은 산소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낮아야 하며 어느 방향에서든 9kPa 이상의 압력 편차는 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질소는 지구 대기의 거의 80%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부 유기체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대기에 질소 가스가 26.7kPa 수준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산화탄소 수준은 농작물의 최대 광합성 속도를 허용할 만큼 충분한 0.4kP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온도는 22도로 약 40%의 상대 습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우주 거주지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주 거주지의 주민은 최소 40제곱미터의 공간과 823세제곱미터의 부피가 확보되어야 하고 농업에는 추가로 20제곱미터의 면적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숫자의 정당성은 충분한 양의 식품을 제공하는 게 가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도시가 적절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인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제조업 활동을 하려면 20만 명에서 50만 명 인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주 거주지의 크기는 최소 1rpm 미만에서 중력 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반경 895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구체는 약 7만 5천 명이 거주 가능하고 1만 명의 사람을 수용하려면 면적이 67만 제곱미터가 되어야 하며 구체의 직경이 653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거주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합리적인 환경 스트레스와 작업량에 적합한 식단에 하루에 약 3000칼로리가 필요하며 물 2000g, 다양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건조 중량 470g, 단백질의 건조 중량 약 70g, 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의 적절한 양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생리학적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는 공학적 기준은 주민들의 심리적, 미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 건설의 성공의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달에서 물질을 발사하고 우주에서 수집하고 식민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철은 모두 잠재적인 건축 자재들로 알루미늄이 기본 구조 재료가 되겠지만 티타늄을 사용하면 성형 및 제작은 더 어려워지지만 티타늄은 달 광석 덩어리에 자성 광물인 일메나이트 형태로 있어 추출할 수 있는 방법도 쉬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으며 질량 대비 강도 비율이 다른 금속보다 높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의 총량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탄나이트는 기본적으로 철과 산소와 티탄의 화합물이므로 상당한 양의 철과 산소를 부산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주 구조물의 창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리가 필요하며 유리 제조의 기본 성분인 실리카는 달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며 지구상의 유리를 가공하는 용광로와는 다른 태양연료를 이용해 더욱 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폴로 임무에서 가져온 달의 토양을 이용해 유리를 만드는 시험을 하여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미 가능성을 시험하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우주 개척을 위한 우주 거주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인류의 우주 거주지의 모습은 2025년부터 진행된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 건설될 최초의 달 궤도 우주 정거장에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